기획국장을 맡고 있고요. 자, 이 양반이 페터 한트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독일 사람은 아니고요. 오스트리아 독일어권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는 이제 제법 들었죠. 43년생, 우리 나이로 한 7세, 6, 7세 이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의 문학 세계 짧게 압축적으로 할 건데요. 자, 요게 이제 이 기니베를 위한 짧은 편지, 요게 제가 번역을 했던 문학 공부에서 했던 거고 이번에 상을 받은 계기가 된 건데, 보통 이 할리몬에서 준 그 이유, 선정 이유를 보면요, 독창적인 언어로 인간 경험의 주변부와 그 특수성을 탐구한 영향력 있는 작품 세계. 상당히 말 자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독창적인 언어, 이거 다 이해돼요. 인간 경험의 주변부가 무엇이고 특성이 무엇인가. 이 작품을 다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 양반의 기본적으로 작품에 흐르는 어떤 그 정서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변부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 주변 이렇게 나눌 때, 주류, 비주류 나눌 때 주로 비주류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특수성 또한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편성이 아니고 특수성. 자, 하나씩 보자면요. 자, 키워드를 살짝 보면 이 한트케라는 사람, 문학 세계를 하나의 지배하는 지배적인 몇 가지 키워드를 보자면은, 나중에 이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지금은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이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 한트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 개념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작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30초만 미리 얘기하자면, 에로스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 생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고요. 타나토스는 죽음의 에너지, 파괴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벤져스 영화 유명하잖아, 그렇죠? 어벤져스의 그 악당으로 나오는 그 친구의 이름도 타노스인가, 그렇죠? 타노스도 이 타나토스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의 에너지, 죽음의 에너지인데, 모든 인간에게 이게 같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사랑할 때는 이 에로스가 넘쳐나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그 에너지가 바로 타나토스 에너지로 바뀐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 양반도 사실은 이 문학에는 이 두 주인공 간에 우리가 사랑할 때는 에로스지만 관계가 틀어질 때는 타나토스로 바뀌어서 기니별 짧은 편지도 보면 원수가 돼버리는 거고, 서로가 죽이려고 하는 이 살해 위협도 하는 이런 흥미로운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이 양반이 조명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존에 어떤 존재했던 문학관에 대한 도전적 의식, 혁신적 의식, 이렇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객모도 부분에 보면은 기존의 연극 무대에서 펼쳐졌던 광경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전이나 혁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불안, 공포,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이 타고난 기본적인 감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불안, 공포. 우리 인간들 중에서 이 불안과 공포감을 갖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마다의 다 성격, 저마다의 이유로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는데, 이거를 이 형상화시켰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수많은 언어 실험을 합니다. 관객모독에서 관객한테 욕을 하는 것도 사실 언어 실험에 하는 일면인 거죠. 이 양반의 주장은 문학이라는 것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언어가 더 중요하다. 나중에 이제 이 양반은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해서, 하이데거는 언어는 사고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1차적인 구성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위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이다. 전위적이고 아방가르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이라는 의미이고요. 전통을 깼던 그런 의미에서의 전위적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가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이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한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도 깨는 거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이성 중심주의다, 인간 중심주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중심을 잡는 것에 대한 저항, 이게 기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각입니다. 이 양반은 그 흐름을 타고 왔다라는 거죠. 타고난 태생적으로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독일에서 변방구 쪽에 해당됐고요. 나중에 친모도 사실은 독일계가 아니었습니다. 슬로베니아, 그러니까 옛날 유고 연방 쪽에 관련되어 있던 어떤 소수민족의 출신이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비주류적 시각이 강했습니다. 나는 항상 흑수저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을 스스로가 안았고, 또 가족 전체가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모든 소설은 자전적인 성격을 드러내고요. 그러면서 자기 치유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하는 이런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므로서 결국에는 자아를 찾아가는, 과연 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비록 우리가 결혼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내 부인에게서 나의 어떤 반쪽을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쪽은 어디까지나 반쪽일 뿐이죠. 그렇다면 내가 부인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아 찾기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이 한트케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괴테는 뭐 모든 독일 문학이라면 다 이렇게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니까 영향을 받았고,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소설이 상당히 어려운데 보면은 이게 무슨 맥락일까 싶은 게 많아요. 이거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간의 무의식의 세계를 자꾸 작품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카프카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변신이라든가 심판 이런 작품을 썼던 사람인데 독일의 실존주의의 작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실존주의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기계문명 과학화되면서 인간의 위치, 인간의 위상이 늘리게 될 때 도대체 그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물었던 게 실존주의입니다. 약간 허무주의적으로 갈 수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실존주의의 대가는 아까 하이데거, 뭐 니체 이런 사람들은 다 실존주의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동안 제 자랑이 살짝 나오는 거죠. 언론이 동아일 10월 10일 날 노벨 문학상 발표가 났는데 그때부터 그 친구들이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지 막 왔어요. 동아일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막 잊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로 물어보니까 번역한 지가 8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어 봅시다, 생각 좀 해봅시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막 얘기했는데 그때로 막 적은 게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한트케의 정체성은 시대의 비주류다. 뭐 전위적 문학을 추구하는 논쟁적 작가이지만 할리몬이 저항 정신에 주목했다. 제가 여러 개를 얘기했는데 각각 신문마다 다른 쪽에 포인트를 놓더라고요. 그건 흥미로웠습니다.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가장 실험적인 작가이며 독일 내 진보 지식인을 이야기할 때 세 손가락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울신문 같은 게 좀 길게 자기네들이 적었더라고요. 제일 먼저 사실 전화 오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좀 길게 얘기를 했었는데 밑에 부분을 보면 주류 세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일관된 노선, 현대인의 불안을 작품에서 드러내며 그 방식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신문이 가장 중요한 신문입니다. 기장훈보. 신문 보셨나요? 여기도 있을 텐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한 기자님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막 던져주셨어요. 도대체 이별은 무슨 의미인가? 나중에 이제 이 작품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긴 한데요. 부인과의 이혼, 이게 첫 번째 이별이지만 다른 이별도 많이 잡힐 수 있어요. 낯익었던 모든 것과의 이별, 두 번째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와의 건강한 이별입니다. 과거 상처받았던 나, 그러니까 아파하고 방황했던 나, 누군가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나, 욕망 과잉과 욕망 결핍으로 병들어 갔던 나와의 결별 선언.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 이게 이제 이 소설에서의 중요한 이별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 양반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환경모독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어요. 지금도 연극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죠. 최근 이렇게 됐고요. 관객모독인데 1966년, 그러니까 이 양반의 데뷔작입니다. 관객모독 이렇게 지금 수많은 버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세팅이 없습니다. 4명의 이 배우들이 나와서 그냥 관객들을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물도 퍼붓습니다. 그래서는 관객모독에 들어갈 때 연극을 보러 가면 연극장 입구에 뭘 준비하라고 되어 있냐면 우산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이렇게 푸니까. 그래서 이제 또 노약자들은 아니면은 욕설에 예민한 사람은 오지 마세요. 욕을 엄청 하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 당시에 더 파격적이었겠죠. 내용을 살짝 보면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눈으로 보았던 것을 귀로 듣게 될 것입니다. 연극은 보통 우리가 종합 감각이잖아, 그렇죠? 오감이 다 작용되는 건데 자기네들은 귀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하겠다 이거죠. 자, 욕설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말을 그냥 흘려 듣지는 못하고 주의 깊게 듣을 것입니다. 이거는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느꼈냐면, 요즘 우리가 SNS를 통해서 악성 댓글 달고 막 하잖아요. 그럼 바로 와닿죠. 이 녀석이 나한테 욕을 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을 하면 잘 안 듣는다는 거죠. 흘려 보내는데 욕을 강력하게 뭔가를 얘기하면 잘 들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욕도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작품에 평화를 위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이 작자들아, 전쟁을 위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작자들아, 사고로 인해 언젠가는 죽어야 할 작자들아, 이 잠재적인 사망자들아. 더 심한 욕들도 많습니다. 혐오스러운 쌍판대기들아, 뭐 천박한 인간들아, 젖비린내 나는 인간들아, 싸구려 인간들아, 망나니 같은 인간들아, 살아갈 가치도 없는 인간들아 해서 이런 욕이 총 작품의 한 30페이지 중에서 10페이지가 다 욕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우리가 연극이라고 하는 거, 배우가 따로 있고 이 관객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계선을 깨자. 너네가 배우일 수도 있고 내가 또 관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딱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서로 소통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를 갖는 거죠.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를린 천사의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빈 벤더스 감독이 만들었던 1987년, 그러니까 독일이 통독되기 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날개로 상징되는 천사가 등장을 하죠. 베를린 하늘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 재미 자체는 별로 없지만 지루하죠. 두 날개는 동독과 서독을 상징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천사가 돼서 이 암울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빈 벤더스가 직접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천사는 아이들만 볼 수 있다.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